우리가 대항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대항력이 있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상가 임대차가 아닌가, 대항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거용 건물은 사실상 별로 이해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가는 참 이해관계가 참 크기 때문에 건물을 사서 그걸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 건물을 매입해서, 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그 자기 용도로 쓰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세입자가 지금 계약기간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계약기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종전 세입자하고 5년 계약을 했는데 2년 만에 소유자가 변경됐는데 소유자가 난 모르겠다. 그건 저 사람한테 따져. 그렇게 이제 나와버리고, 또는 기존에 차임이 있는데 원래 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소유자가 바뀌고 나서 나는 그거 가지고는 내가 지금 건물 산 금액이 얼마인데 500만 원 택도 안 돼. 1000만 원 내. 이렇게 할 때 나 저 종전 계약은 500만 원이었는데,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대항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항력이 없다면 그걸 다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정해진 차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떤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2015년 5월에 상임법 개정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권리금이 들어왔는데요. 권리금 회수 정권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보통 이제 권리금 회수 정권만 많이 주목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대항력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부분, 이 부분도 참 중요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자 그러면, 아까 이 적용 범위를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이 상임법이 원래는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초과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요런 부분은 환산보증금 크더라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처음 상임법이 시작될 때 예외 없이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금액이 낮은 것만 보호해주고, 금액이 높은 것은 상임법을 전혀 적용 안 하다가, 그 다음에 2013년에 들어와서 최초로 환산보증금 규모에 불구하고 보장이 된 게 5년 갱신 요구권, 그거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2015년 5월에 법이 바뀌면서 많은 부분이 더 이제 확대된 그런 상황인데, 그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대항력이에요. 그때 들어온 것 중에. 그게 이제 역사가 좀 있는데요. 이게 한번 보시면 참 재밌어요. 일단 이제 여러분이 이 2조 상임법 2조를 자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저도 아직은 좀 봐야 돼요. 이게 특히 이제 원래 옛날에는 법이 구조가 단순했거든요. 머릿속에서 이거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높으면은 상임법을 볼 필요가 없어. 그냥 민법만 보면 상임법에 뭐가 있는지를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이 높으면. 그런데 지금은 환산보증금이 높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봐. 이게 예외 규정이 있었지. 그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게 2조 사망을 또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꽤나 법 적용이 좀 복잡해지고, 그것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해요. 제법. 근데 이게 법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확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론이. 우리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있는 학문이에요.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것처럼
다 너 생각도 옳고 너 생각도 옳다 이게 아니라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은 틀린 답이 되거든요.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실무하시면서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2조 부분, 적용 범위 부분. 그런데 이 대학력과 관련해서 그 스토리가 좀 재밌는 것이, 자, 아까 제가 그 2013년 5월에 2013년도에 그 상임법의 유일한 예외로 이제 그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보호되고 안 되고 이런 그 환산보증금의 기본 틀을 허무는 유일한 예외가 5년 갱신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년 갱신 요건을 받아들였어요. 2013년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외가 들어옴으로써 야, 이제 모든 세입자가 다 환산보증금에 불구하고 다 5년은 보장받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안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이 그런 생각에 이제 균열이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건물주가 바뀌니까 5년 보장이 안 되네,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원래 그 건물주 A라는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 환산보증금이 이제 고액입니다. 고액 환산보증금일 경우에 A하고 계약을 했는데 A가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은 5년 보장을 받지만 갑자기 계약기간 도중에 B로 바뀌었어요. B로. 그런데 B는 너 나가. 난 너하고 계약한 적 없다. 그리고 A한테 내가 임대차 승계받은 적도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했는데 나는 5년 법이 바뀌어가지고 5년 보장 받아야 되는데 라고 그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대항력이. 그죠? 주인이 바뀌니까 바뀐 주인한테는 권리관계가 아예 없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대항력이 없다는 뜻은 무단점유자라는 뜻이에요. 응? 무단점유자. 계약관계가 없이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결과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절름발이 법이구나. 갱신 요구권을 5년은 이제 환산보증금에 불구하고 무조건 5년 보장 될 거야 라고 해서 법을 바꿔줬더니 주인이 바뀌니까 오라? 이게 그 생각하고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론이 또 일어났어요. 법 잘못 바꿨다. 법 다시 바꿔야 된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한꺼번에 터진 게 2015년 5월입니다.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 이런 부분들이 쭉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으로 지적되어 온 이 대항력 부분을 이제 넣는 게 맞겠다. 환산보증금에 불구하고 대항력을 인정하게끔 해야만 이게 절름발이가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이게 만약에 환산보증금 초과 환산보증금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이 바뀌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월세도 기존 계약을 보장해 달라, 옛날 월세가 정해진 바를 그대로 지켜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무상으로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세입자 들어온 지가 뭐 2년밖에 안 됐는데 건물주 바뀌었다고 그래서 나가달라고 하는 게, 월세를 많이, 안 그러면 나가기 싫으면 월세를 많이 올려줘 라고 하는 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보면은 그 건물매매 계약서입니다. 건물매매 계약서를 보면은 약간 둘이 부실하게 돼 있고, 명백하게 승계 안 한다, 건물 세입자는 승계 안 한다 라고 건물매매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약간 애매해요. 이게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파는 사람도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5년짜리 계약을 해준 상태에서 건물을 좋은 조건에 팔았는데 나중에 그 세입자가 내한테 손해배상 청구할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타협적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타협적인 그 부분으로 해서 얼기설기 계약을 해놓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명도소송, 바뀐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나가, 난
저기 당신 승계한 적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소송에서 맨 처음은 대항력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법상 대항력은 없거든요. 환산보증금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고, 자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두 사람 간에 건물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 임차인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살펴야 되거든요. 이 부분. 그런데 그러려 그러면 건물주를 불러와야 돼요. 계약서가 명백하면 올 필요가 없습니다만 계약서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건물주를 불러옵니다. 증인으로. 그러면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구구절절이 나는 거죠. 승계시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자기 책임 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때로는 승계 안 시켰다. 뭐 이제 큰 걱정 없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5년 기간 소송하다 보면 의형부역 한 4, 5년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해배상 당할 게 별로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참 어찌 보면 참 세입자 입장에서는 참 무상함을 느끼는, 참 내 계약이란 게 이게 뭐냐, 사고 파는 사람들이 노예도 아니고 사고 파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내 계약 기간이 보장되고 안 되고의 어떤 그 좌우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그 처량함,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처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실무에서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상황. 그러다가 이제 이게 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자, 바뀐 건물주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자, 대항력 인정하자, 환산보증금 규모에 불구하고 그냥 인정하자라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다만 이제 우선 변제권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전 규정, 우리가 이제 당초 상임법의 원 테두리, 원 틀이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는 보호하고 이 법을 적용하고, 그다음 환산보증금 초과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하는 틀에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그 틀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이제 근데 그러다가 대항력이든 우선 변제권이든 다 이하만 보장되는, 이하만 적용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대항력만 쏙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대항력은 이제는 환산보증금에 관계없이 다 보호해 주는 걸로 되니까 우선 변제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잖아요. 확정일자 같은 걸 받아놓게 되면 나중에 경매 들어갈 때 순서를 가지는, 배당 순서를 가지는 그런 권리인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환산보증금 이상 초과하는 계약에서 세입자가 확정일자 이런 부분을 받더라도 그 순서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그 세입자는 따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죠. 나중에 경매 들어갔을 때 자기 순서를 받아낼 수 있는, 소위 이제 우선 변제권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틀 또는 장치,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이제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전세권 이런 거죠. 그런 걸 안 해두면은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많이 이제 이게 법이 많은 시간에 걸쳐서 참 많이 변모해 온 겁니다. 지금 또 우선 변제권도 어느 틈엔가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마저도. 근데 우선 변제권은 하여튼 2015년 입법 과정에 제 친구도 이제 입법위원이라서, 국회 입법위원이라서 그때 뒷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하여튼 그때 좀 문제가 좀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우선 변제권은 넣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선 변제권 규정이죠. 5조 보증금의 회수 그래가지고 이런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이런 공매 경매 시에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우선 변제권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항력이 이런 계기로 해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이 이제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 하는 부분을 좀 한번 틀을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환산보증금 이하인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초과는 대항력을 못 가지고 했는데 2015년 5월에 법이 바뀌면서 모든 임차인, 환산보증금 불구하고 모든 임차인이 다 대항력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 임차인처럼 주인이 바뀌게 될 때 권리관계가 이제 동일해진 겁니다. 둘이 나뉘는 게 아니라, 대항력 인정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나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로 동일하게 된 거죠. 통일되는 셈이죠. 자, 그러면 어떤 그 세입자가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주택임대차보법 해석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주택임대차보법에서의 판례를 보면은 이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상임법 규정도 똑같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주택임대차보법에 그 규정된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규정의 해석을 법원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었냐면, 양수인이 임대인 자리에 쏙 들어감으로써 기존의 건물주는 양도인입니다. 기존의 건물주 양도인은 빠져나오는, 임대차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은 이제는 그 바뀐 건물주만을 상대로, 바뀐 건물주만이 임대차 계약에서의 당사자, 상대방,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 기존의 건물주는 쏙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그 사람한테 내 보증금 돌려줘.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게 돈이 없는 사람, 무자력인 이런 사람으로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 이게 오히려 더 곤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건물주는 좀 재산이 좀 있고, 자력이 좀 있었는데, 바뀐 건물주가 더 부실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그걸 그 세입자 보증금을 이렇게 면탈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뀜으로써 자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에 들어오고 임대인의 지위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이런 표현을 쓰죠. 면책적 채무인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건물주의 이제 이 사람 건물주가 자력 있다라는 부분은 그걸 믿고 계약한 부분은 소유자가 바뀜으로써 언제든지 이렇게 깨질 수 있는, 기존 세입자는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건물주가 바뀜으로써 그 믿음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건물이 과연 담보 가치가 있느냐, 그 건물이 경매 들어갔을 때 내가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죠. 그걸 바로 우리가 실무상으로는 권리 분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매 들어가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 권리 관계인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권리 관계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이 변동한 때,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세입자가 보증금 돌려줘라고 건물주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 소유권이 변동된 때는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그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가 바뀜으로써 소유권 변동됨으로써 바뀐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고 기존의 건물주는 임대인이 지위에서 탈퇴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그런 관계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이 종료한 상태에서 건물주가 바뀐 때는 곧 임차인이 나가 보증금 나 두 사람 승계하는 것을 반대한다. 내 임차인의 지위가 저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을 반대한다. 라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후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결국은 왜 이런 예외를 허용하냐면 아까 결국은 그 문제예요. 건물주가 자기 보증금을 물어주기 싫으니까 그 건물을 떼내기는 겁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이 보증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법상으로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계약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현행법상 없을 수 없습니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면 계약 기간 도중에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이의가 제기가 안 돼요. 이의 제기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계약 기간이 지금 2년짜리 계약인데 1년 만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전 주인이 더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예전 주인이. 그래서 야 그럼 나 이제 계약 더 이상 안 할래. 너 저기 A에서 B로 넘어갔을 때요. A가 돈 물어줘.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당연승계로 봅니다. 당연승계. 그냥 넘어간다. 법에 따라서 여기는 임대인이 되고 여기는 임대인에서 빠져나가는 임대인이 지위에서 벗어나는 그런 관계가 된다. 간주한다. 이런 것으로 이제 법의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도중에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예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이제 이해하시는 것은 원칙을 이해해야 예외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 이 부분은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우리가 상인법상 대항력 인정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사 거기 이제 점유하는 거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 또는 주민등록 플러스 이사 점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장사를 한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장사를 한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권을 갖추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런 관계, 아까 법에서 당연승계,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변동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당연승계의 법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항력이 없죠. 그냥 대항력이 없으니까 바뀐 소유자하고의 법률 문제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주하고만 계약관계가 그냥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주하고만 상대할 수 있죠.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고 파는 사람들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내 임대차 계약은 B가 승계한다. A는 이제 벗어난다. 이런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그냥 합의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계약으로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합의가 없을 때 이 대항력권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이제 대항력 문제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그 계약 관계가 그냥 기존의 A와의 계약 관계로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A한테 보증금 달라라고 하고 하는데 그게 B로 내가 A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5년
5년 그 계약을 했는데 그 5년 계약 기간이 도중에 만약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A하고 계약을 했는데 B가 바뀌었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계약 못 하겠어. 계약 해지 청구권이 있거든요. 계약 해지 청구권.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건물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계약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냥 제가 표현을 뭐라 쓰냐면 대항력의 관념에 젖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유자가 바뀌면 그냥 의뢰에 바뀐 소유자하고 나는 관계를 해야 돼.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대항력의 관념에 젖어 있다 보면은 그게 건물주가 바뀌는 것이 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건물주의 자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물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증금, 그 다음에 기간 지켜주고, 그다음에 심지어 세입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계약기간 도중에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은 그게 임대차 계약의 A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약관계 이제 그런 임대인의 변경을 원치 않는 세입자는 중간에 계약 해지 청구권이 있어요. 나 건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난 못하겠어 라고 계약 해지하고 A한테 보증금 청구하는 이런 구조, 이런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항력과 관련해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아까 대항력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과 상가점 보유 경우에 사업자 등록과 전입 이사 점유 이것만 하면은 다 그러면 바뀐 소유자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예외가 바로 저거,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는 선순위 세입자 그 대항 요건보다 앞에 선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그 선순위 담보권의 보호를 위해서 그 세입자는 낙찰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는 아예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낙찰을 받을 때 그 세입자를 내가 낙찰자 입장에서 떠안아야 되느냐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말소 기준 권리가 세입자 대항력보다 빠르냐 느리냐 이 부분을 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이 판례 때문인데, 원칙적으로는 법상으로만 보면 그냥 이런 대항력권을 갖출 경우에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이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런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선순위 담보권의 보호를 위해서 대항력 요건보다도 먼저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그것은 경매의 경우에서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